네, 현재 시장은 FOMC를 앞두고 잔뜩 위축되어 있습니다. 사실 시간을 조금 뒤돌아보면 작년 12월 달 상당히 깜짝 서프라이즈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번에도 살짝 그런 모습이 이어지지 않을까 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21일이죠. FOMC 점도표하고 경제전망 SEP를 확인할 수 있는 달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시점이 물가가 고개를 들고 있잖아요. 1월, 2월 달 CPI든 PCE든 PPI든 전반적으로 물가 상방으로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고용은 오히려 실업률이 높아졌고 하방으로 뚜렷하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양방향으로 상당한 압력을 동일하게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의 연준 스탠스를 엿볼 수가 있는 FOMC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살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현재까지는 물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컨센 자체가 아무래도 물가가 들썩인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연준이 매파성으로 점도표라든지 인터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난 12월 때처럼 만약에 예상하던 것보다 전반적으로 FOMC가 도비시하다면 글쎄 이제는 연준조차도 물가보다는 경기에 더 방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수행해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점에 조금 더 무게를 둬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FOMC 결과가 시장을 깜짝 놀래킬 만한 도비시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중을 파악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서로 상반되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매하거나 모호하거나 헷갈린 그런 FOMC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인터뷰는 도비시 하면서 점도표에서는 호키시한 내용으로 이렇게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아니면 또 반대이거나 어찌됐든 연준 입장에서는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을 상당히 기울일 거고 그 가운데에서도 미세하게 기울어지는 그 포인트를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는 가운데 결국에는 열리는 FOMC이다 보니까 이제 사실 24년이라는 것은 기준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 시점에 대해서 미세하게 조율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특별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미국 경기를 보는 연준의 시선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결국 고용이냐 물가냐, 제가 예전부터 강조했던 주제이고 여기서 연준이 어디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런 의중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경제전망하고 점도표죠. 사실 성장률, 실업률 이렇게 쭉 전망치가 나오는데 그래서 성장률과 실업률의 이 전망치를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앞뒤가 딱히 안 맞는 그런 전망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를 틀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잘못된 전망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12월 FOMC부터 연준이 경기를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물가만 보면서 달려왔던 게 연준의 스탠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변곡점이 된 게 작년 12월 FOMC였어요. 그때서부터 경기의 둔화와 위축에 대한 우려의 발언이 자주 빈번하게 나타났고 특별히 우리가 관심 갖고 살펴야 될 워딩에는 지금 현재 긴축적인 제약적인 금리 수준이 과잉 긴축인지를 살피겠다라는 뉘앙스가 늘 연준이 인터뷰를 하거나 발언을 할 때마다 동일하게 나왔던 멘트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3월 FOMC에서 이런 멘트가 후퇴하는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지 조금 더 확대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게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는 2% 목표 물가 상향 조정, 실제 지금 사이클에서 이거를 조정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봐야겠죠. 물론 이거 자체를 조정하진 않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이거보다 높은 물가가 스탠다드하게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은 했을 수 있겠지만 실제 점도표라든지 롱텀의 중립금리 자체를 그렇게 조정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고 이게 실제 연준이 이거를 공식화하냐 아니면 미세한 조정이 일어나냐, 이 부분은 상당히 다른 차원이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제 물가에 대한 우려가 연준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프린트를 하는 것과 또는 인터뷰를 하는 것과 아니면 시장에서 각자 나름대로 해석을 달리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세한 변화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따라서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 이번 SEP나 점도표를 통해서 연준의 의중을 살필 수 있는 방법이 총 5개, 6개 정도가 됩니다. 제일 굵직한 게 기준금리의 결정이 있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 동결이니까 논란의 여지가 없고요. 두 번째는 이 물가에 대한 전망치의 변화입니다. 지금 현재 2.4%를 보고 있죠. 헤드라인 기준으로. 근데 이 전망치가 지금 1월, 2월 달 전반적인 물가 지표가 다 서프라이즈로 지금 상향됐기 때문에 지금 최근엔 WTI가 80불 이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전망치에 영향을 미칠지 이거를 좀 봐야 되는 거고, 사실 WTI가 80불을 상회하긴 했지만 물가 전체에 있어서 국제유가 중요하죠. 근데 워낙에 변동성이 있는 특성이 있어서 이 부분도 연준의 물가 전망에는 충분히 참고가 되고 반영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국제유가가 뛰었다고 물가 전체의 전망치가 달라지거나 이럴 가능성은 낮다 이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장률입니다. 올해 성장률을 1.4%로 봤는데 지금 GDP 나우에서 2%를 넘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죠. 1분기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여기서 소폭 상향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지금 현재 대체적인 컨센이고요. 다만 최근 소매 판매를 보게 되면 시장 컨센을 대부분 하회했고, 이게 과거 데이터 직전 달, 그 전 달까지 모두 다 하향 수정이 됐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소비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그렇게 GDP의 상향 조정분도 드라마틱하게 눈에 띄게 변화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실업률 전망이 될 텐데 4.1로 24년 연말 기준으로 연준은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3.9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실업률도 다소 높게 상향 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조금 봐야겠죠. 특히 이제 실업률 전망이 보시면 4.1이 가장 최단치로 장기적으로 쭉 전망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엄 값을 제외해놓고 보더라도 가장 높게 봤을 때가 4.4예요. 그러니까 4.4 이상에 대해서는 연준이 실업률이 치솟는 거에 대해서는 경기 침체 정도로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4.1에서 다소 높아지더라도 그 높아진 게 연준 입장에서는 상당히 눈에 거슬리는 실업률의 상향 조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사실 연준이 늘 얘기했던 제약적인 금리 수준에 대한 고민이죠. 고용 측면에서의 현재 안심할 수 없는 하방 리스크가 강하게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전망치의 변화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게 점도표죠. 이 분포도가 조금 좁혀질 것인가, 정말 시장의 우려처럼 이게 3번이 아니라 2번 정도로 줄어들 것인가, 이거를 봐야 되겠죠. 아니면 3번 그대로 유지될 것인가. 근데 만약 3번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렇다 그러면 사실상 제가 보기엔 경제 전망이 다소 높아지던 전망치가 다소 변하던 다 떠나가지고 이게 3번을 유지한다 그러면 전반적인 FOMC의 평가를 제가 보기엔 도비시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지막 롱거런, 롱텀에서의 중립금리 늘 말씀을 드렸죠. 목표 물가 2% 플러스 실질 중립금리를 0.5로 봐서 현재 중립금리 2.5로 이렇게 측정을 해놨는데, 이게 미세한 변화가 바뀔지, 중간값은 바뀌지 않겠지만 결국 이 미세한 이탈이 생길 수 있는지를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따라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이 경제 전망하고 점도표 그리고 또 파월의 기자회견이 다소 엇갈리게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게다가 또 실질적인 전망치의 변화는 큰 의미를 두기 힘들 정도로 미비하게 미세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물론 그 가운데서도 의미를 찾으려면 각자의 해석에 따라서 다양하게 의미를 끄집어낼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보다 저는 이 점도표가 사실상 연준 의원들의 의중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이거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무게감 있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엔 점도표가 4.6, 여기에 변화는 주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는 또 이번에 QT 관련된 테이퍼링 이슈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한다 그랬잖아요. 또 심도 있게 논의한다고 했으니까 이 QT에 대한 언급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원로이사의 발언이 나온 이후에 QT 테이퍼링 관련된 부분을 따로 영상으로 올렸어요. 안 보신 분들은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단기자금 시장의 유동성이 과열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은 어찌됐든 이러한 움직임에 브레이크를 걸고 싶어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자산 리밸런싱을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결국 QT가 끝나고 나중에 QE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갖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렸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엔 자산 시장의 과도한 유동성을 어느 정도 그 기대감을 꺾어버리기 위한 의도로도 이번 단기자금 시장의 유동성을 좀 시키려는 그런 QT 테이퍼링과 이어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을 이해를 못하셨다면 지난 영상 한번 꼭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더불어서 최근 어젠가요? NAHB의 주택시장지수가 반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직전 저점이 34였는데 51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왔고 다만 높았다가 여기서 이렇게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죠. 직전 고점 56에는 아직 미치진 못한 수준이고요. 결론적으로 현재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 자체가 이렇게 들썩이는 것을 연준이 물가를 잡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원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 이런 부분에서 만기도래 MBS에 상환하는 그런 부분도 현재는 소극적인 QT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직접 시장에 매도하는 가능성도 언급될 것인지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이게 만기 도래하는 물량을 상환하지 않는 조건이니까 만기 도래하는 물량 자체가 지금 현재 목표치 300억 달러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높아지면서 MBS 상환이 안 나오고 있는 거죠.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같은 수준을 더 오랫동안 이어갈지 아니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물량을 줄일 수 있을 만한 그런 멘트나 논의가 있었는지 이런 힌트를 한번 얻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미 파월 의장은 의회 증언을 통해서 중앙은행이 MBS를 보유한다라는 거에서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은행이 MBS를 보유한다는 게 상당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이게 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무너졌기 때문에 당시에 특별하게 조치를 했던 거고,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수순으로 어느 정도 해석을 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이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과열 또는 어느 정도 뜨거워지려는 부분을 진정시키려는 의도도 일정 부분 포함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FOMC를 한번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서 최악의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결국 FOMC 금리 인하가 물가가 높아진 것으로 인해서 이번 금리 인하 횟수가 후퇴한다라는 것이겠죠. 지금 현재 3번인데 이게 2번 정도로 후퇴할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크게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금리 인하 스탠스에 대해서 연준 파월의 인터뷰가 상당히 신중한 모드를 강화하는 것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최악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드린 이 두 가지는 이미 현재 채권 시장에선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선반영이 되었다라는 점에서는 일정 부분 다행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지금 현재 10년물이 4.3%를 일부 상회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최악의 상황으로 FOMC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극단적으로 오버슈팅이 나타날까? 그리고 만약 그렇게 나타난다면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FOMC를 앞두고 이런저런 내용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